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22살 여대생입니다. 한 달 전 새 아파트에 놓을 소파를 사려고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괜찮은 거래라고 생각되는 것을 찾았죠. 사진 속 소파는 정말 상태가 좋아 보였습니다. 판매자는 이메일로 연락하기를 원했어요. 그의 이메일 주소는 mexicanpapi666@hanmail.com이었죠. 그 이메일 주소가 좀 불길하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저는 그 남자에게 제 제안을 보냈습니다. 그는 5분도 안 되어 제 제안을 수락하며 주소를 물었어요. 솔직히 그 요구가 너무 불편했어요. 낯선 사람이 저희 집에 오는 건 정말 싫었거든요. 제가 직접 그의 집으로 가지러 가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기 집으로 오겠다며 고집을 부렸어요. 결국 저는 답장을 중단했어요. 그런데 하루 뒤 그가 다시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주소를 알려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 시점에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지만 너무나도 좋은 기회처럼 보였어요.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요. 게다가 그의 주소는 그리 멀지도 않았죠. 그래서 저는 제 차를 타고 판매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 집이 같은 블록에 있는 다른 집들보다 조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야구 모자를 쓴 중년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활짝 웃으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저는 즉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를 거실로 안내했고 드디어 소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소파에는 긁힌 자국과 작은 찢어진 부분이 바로 눈에 들어왔어요. 광고에 나온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이 점을 지적하자 그는 그저 웃으면서 가격을 낮춰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저는 관심 없다고 말했고 바로 이때부터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나서려는데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더니 자신에게 무언가만 준다면 소파를 공짜로 주겠다고 제안하는 거예요. 저는 역겨움에 질린 한숨을 내쉬고는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조차 보지 않고 그곳에서 황급히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는데 현관 계단을 쿵쿵거리며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TV 소리를 줄이자 누군가가 현관문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조심스럽게 현관문으로 다가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만 이미 그 사람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뒤뜰로 통하는 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집어들고 112를 눌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뒷문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저는 그들에게 "경찰이 오고 있다!" 고 소리쳤고 그러자 다시 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사라졌죠. 이 모든 일이 한 달 전의 일인데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99% 확신해요. 그 소파를 팔던 남자였을 거예요. 분명 저를 미행해서 집까지 쫓아왔던 것이겠죠. 우연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어요. 저는 더 이상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할 생각이 없고 지금도 새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18번째 생일을 맞아 차를 사주려고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중고차 웹사이트인 cars.com이나 이베이 모터스 같은 곳들을 다 뒤져봤죠. 예상대로 모두 너무 비쌌습니다. 제대로 된 거래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밖에 없었어요. 약 일주일 정도 검색했을까 2003년식 토요타 캠리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주행거리가 67,000마일에 사고나 손상도 전혀 없었고 단 3,500달러에 상태도 좋다고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주행거리도 짧고 신뢰할 수 있는 차에 이 가격이라니 정말 엄청난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판매자는 저희 집에서 약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살았는데 차를 보러 가는데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어 차를 보러 갈 시간을 정했어요. 전화로 들은 그 남자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그는 차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확신시켜 주더군요. 자신을 태영이라고 소개했어요. 저는 가격을 최대한 흥정할 생각이었지만 일단 현금 3,500달러를 챙겨갔습니다. 약 15분 일찍 태영 씨의 집으로 가는 비포장도로에 도착했어요. 집은 작았지만 주변 이웃들과는 좀 떨어져 있어서 마당은 꽤 넓어 보였습니다.
차고 문이 열려 있길래 혹시 누가 있나 싶어 가봤지만 이상할 정도로 많은 자동차 부품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요. 마당에 있는 차라고는 낡은 픽업 트럭 한 대뿐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으로 가서 집 주소를 확인했어요. 분명 맞는 주소였습니다. 초인종 버튼이 없어서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확히 5분 동안 문을 두드리다가 결국 그 남자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그의 번호를 눌렀는데 집안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저는 집을 제대로 찾아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으면서 왜 전화를 받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누군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창문 중 하나로 살짝 엿보기로 했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집안이 워낙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아주 오래된 스타일의 식탁 세트가 보였는데 그 맞은편으로 집 뒷문에 누군가 서서 밖을 응시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 저 사람이 태영씨겠구나 싶어서 창문을 두드렸는데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뒷뜰에는 대문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뻥 뚫린 넓은 마당뿐이었죠. 시골 지역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저 집을 돌아 뒷뜰로 갔습니다. 어떻게 나를 못 들을 수 했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뒷문에 다다랐을 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문가에 서 있던 그 형체는 바로 박제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 곧장 차로 달려갔습니다. 차를 몰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집을 올려다보았어요. 제가 엿보았던 창문의 블라인드는 닫혀 있었지만 2개의 블라인드가 살짝 구부러져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그 창문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속 페달을 밟고 질주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자동차 부품들, 토요타 캠리가 없었다는 사실, 박제된 사람, 그리고 그곳에 차가 없었다는 모든 정황은 그 남자가 저에게 무언가를 팔 생각이 없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곳은 제가 그 남자의 뒷문을 응시하는 생명 없는 박제 조각이 될 뻔했다는 소름 끼치는 생각으로 이어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약 1년 전 저는 아이폰 5를 사려고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자신의 아이폰 5를 $200에 팔려는 남자를 발견했죠. 그는 아이폰이 새 것이나 다름없는 민트급 상태이고 자신은 OC로 업그레이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하는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어린 동생을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밤 10시쯤 던킨도너츠 주차장에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검은색 혼다 시빅에서 건장하고 위협적인 남자 2명이 내리더니 우리에게 걸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제게 보여줬습니다. 흠집 하나 없었죠. 제 동생은 제 심카드를 꺼내 새 휴대폰에 넣었습니다.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더니 작동한다고 말해줬어요. 그 남자는 처음에는 $200를 불렀으면서 갑자기 $250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고 $200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그는 조금 불쾌해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250 더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가 제가 가격을 깎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200를 건넸고 그와 그의 친구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저희도 차에 타서 여자친구에게 전화하며 새 휴대폰을 시험해봤어요. 약 5분 동안 이것저것 테스트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저 2 남자 아직 안 갔네?" 하고 말했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에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저희가 출발하는 동시에 그 2 남자도 시동을 걸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결국 빨간불에 멈춰섰는데 바로 그때 백미러로 검은색 혼다 시빅이 저희 바로 뒤에 멈춰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반대 방향에서 왔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집으로 향했지만 우리가 좌회전하든 우회전하든 그들은 계속해서 저희 뒤를 바싹 따라붙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차를 세워보자고 제안했지만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들이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을 따돌리려고 애쓰다 보니 위험하게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 무언가 필요했다면 전화나 경적이라도 울렸을 텐데 이건 분명히 어떤 종류의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따돌리기 위해 위험한 시도를 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가 막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다른 차들이 출발하기도 전에 엑셀을 끝까지 밟아 교차로를 가로질러 질주했습니다. 동생은 제게 미쳤어, 멍청이 라고 소리쳤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길고 긴 운전 끝에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긴박했던 상황 때문에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저렴한 가격에 제대로 작동하는 휴대폰을 얻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이것저것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은 이미 잠들어 있었죠. 바로 그때 밖에서 자동차 문 2개가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 저를 방해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본 순간 심장이 완전히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색 혼다 시빅이 길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 두 남자가 이미 저희 현관문까지 절반쯤 왔을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아버지를 떼워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야구방망이를 들고 현관문 뒤에 웅크리고 숨으셨습니다. 현관문에서 시끄러운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당장 꺼져!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문 반대편에 있던 남자 중 한 명이 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을 열지 않으면 문 잠금 장치를 쏴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두 집 건너편에 사는 경찰관 친구 준호 삼촌에게 전화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준호 삼촌에게 전화했고 그는 바로 오겠으니 숨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를 몸서리치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권총에 소음기 달린 총성이 들렸습니다. 제가 살짝 엿보니 아버지 머리에서 불과 몇 인치 떨어진 문에 총알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문에서 멀리 떨어져 몸을 숨겼고 우리는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밖에서 준호 삼촌이 그들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총을 내려놓자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 준호 삼촌을 도왔습니다. 준호 삼촌은 그 2명을 체포했습니다. 솔직히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날이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기도 합니다.